뭐 오늘은 어쨌든 책 때문에 모인 거니까 이쪽 책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읽으신 분들은 약간 궁금하신 거 얘기 좀 해주시고, 혹시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하더라고 오늘 간만에 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면 몇 번 북토크를 하는데 자꾸 제 책에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제 오늘 쭉 다시 보니까 저도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책은 제가 뭐 녹색당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이제 2년 정도 하고 나름 정리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에 한국 정치 상황을 다들 아마 뭐 지금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많이 이제 보실 텐데, 사실 그것도 보고 있으면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시잖아요. 뭐 이게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작동해 왔는가가 사실 되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고, 사실 저는 뭐 조국 후보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사실 7명의 그 후보자에 대한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 진행, 사실 다른 게 지금 주목을 안 받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것도 따져보면 저는 어쨌든 딱 그 인선이 발표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전히 한국은 남성과 그 다음에 되게 연장자와 특정 학벌이 주도하는 사회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를 전혀 이 정부가 와서도 못 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그 못 깬 거는 뭐 왜일까? 뭐 그냥 사람이 없어서일까? 그런 정책을 추진할 만한 적합한 인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어쨌든 거기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맡을 사람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역할을 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망 속에서 이제 사람을 찾는 건데, 그럼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인맥망이라는 게 딱 요 정도밖에, 어찌 보면 이제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집권한 정부에서도 딱 정치적인 인맥망이라고 하는 거 딱 요 정도 선에서 다 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뭐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 책에 이제 일부에서 주로 쓴 얘기는 이제 왜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가. 사실 따지면은 뭐 예전에 보면 막 차라리 예전에 막 70년대 보면은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지금으로 보면 되게 젊은 정치죠. 왜냐면 그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사실은 30, 40대 때 정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보면 정치의 핵심이 보면 거의 뭐 60대, 70대 막 이렇게 되는, 여전히 한국 사회는 60대 중심의 정치인데 이게 왜 그럴까? 왜 시대가 지날수록 뭔가 좀 세상이 나아져야 되고, 특히나 이제 2부에서 다룬 거는 이제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던 의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국 후보를 보다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는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드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세계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이게 그 위치에 가니까 이제 질문을 처음 받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뭐 관행이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질문들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질문들을 풀어나가야 될 시대인데, 그 질문들을 풀어나가야 될 정치인들은 너무 낡은 시대 정치인들인 거죠. 그래서 뭐 막말로 뭐 프랑스의 그 마크롱 같은 사람이 만약 한국이었다면 출마도 못했을 상황인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만 40세가 안 되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 뭐 지금 막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같은 경우에 37살인데 한국에서 이제 뭐 40대는 말하고 50대조차도 총리 후보로 전혀 거론도 안 되는 거고, 뭐 대통령이나 주요한 정치인으로 아예 나올 수도 없는 사회에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그냥 뭐 지금 보면 맨날 왜 청년들이 안 하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안 해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못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자꾸 왜 안 하냐라고 질문을 받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계속 마치 청년들이 하면 되는 것처럼 자꾸 이제 희망 고문하는 사회가 한국이고, 사실은 그렇게 사회가 구조화된 거에 전 상당 부분 책임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현재 합의로 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정치가 그런 합의를 전혀 못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합의하더라도 그건 되게 특정 계층과
뭐 요즘 계급론이 다시 나왔지만 사실은 뭐 한국 사회가 지금 계급론으로 뭐 기존의 계급론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계급론도 그렇다면 새로 좀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론이냐 계급론이냐 이런데 저는 사실 둘 다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세대론도 무의미하다 얘기할 수 없고 계급론도 무의미하다 할 수 없는데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새로운 뭔가의 담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는 채로 계속 이제 계급론이다 뭐 세대론이다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상황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주로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낳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이제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좀 제안으로 제시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어쨌든 현재 패스트트랙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표결해야 될 안은 준연동형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 동네도 지금 문제인데, 아직까지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도 아직 전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내가 비례가 확대되면 내가 비례로 나가는 게 좋을지 지역구 후보로 나가는 게 좋을지 판단도 필요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지역구 후보로 나가는 거하고 비례 후보로 나가는 거하고가 또 선거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지역구 후보는 사전 예비 후보 등록해서 미리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 비례 후보는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시작해야지만 이제 비례 후보로 선거운동 할 수 있고 현재 법상으로 비례 후보는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건데 지역구 후보는 마이크를 쓰고 할 수 있는데 비례 후보는 마이크도 못 써요. 육성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읽으면서. 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유력한 정당의 비례 후보가 아니면 비례 후보는 사실 나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방송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유력 정당이야지 토론회를 할 수 있지. 그런 정당 아니면 또 토론회도 못하고. 뭐, 선거운동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백보 붙이고, 명함 나눠주고. 이 정도밖에 해서 못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뭐, 가령 뭐, 그런 거죠. 뭐, 녹색당, 민중당, 뭐, 우리당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명함 줘도 잘 모르잖아요. 뭐 자한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TV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당이 있는 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정당은 사실 모르는 거고 한국은 약간 투표 기호 방식도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 의석수 중심으로 선거 기호를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더불어나 자한당은 무조건 1,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1, 2번에서 찍는 게 합리적인 선택. 왜냐하면 그렇게 찍어야지 사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습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른 정당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에 의석수대로 하니까 의석이 없는 원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추첨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정하고,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투표 번호가 다른 거죠. 지역마다. 그러니까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거죠. 또 보면 그 선거, 우리 눈에 띄지도 않는 막 그런 새누리당, 이런 게 있거든요. 정당이. 그러니까 기존 새누리당은 자유한국 때문에 이렇게 바꿨지만, 또 보면 뭐 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게 있어요. 정당법으로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그럼 얘들은 또 선거 때 나오면 사람들은 그 정당은 약간 익숙하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정당 투표율이 막 나온다고 말이죠. 이게 약간 보면, 그러니까 선거가 되게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유권자들한테 되게 합리적인 정보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꾸 투표하라라고.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마치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서 그렇다. 근데 실제로는 선택지를 안 주면서 자꾸, 무관심하다라고 자꾸 욕하는.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정치의 실패를 정치인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탓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놨고, 어쨌든 선거 연령도 이렇게 제한시켜놔, 피선거권을 제한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25세일까? 24세는 안 되고, 26세는 될까? 이게 뭐, 25세가,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냥 첫 초에 이게 만들 때 그냥 나이를 이렇게 잡은 거. 왜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부터일까? 왜 39세는 안 되고 41세는 될까? 이게 사실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안 바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가령 지금 뭐, 막, 한국이 보면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한테 되게 공정성 문제가 높은데, 그럼 사실은 그 22세, 23세 이런 청년들이 되게 많이 정치계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만드는 조항들을 바꾸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는 전혀 못 들어가도록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 뭐냐면 기존에 이미 있던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만 법을 건드리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기탁금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어쨌든 돈을 미리 내놔야 기탁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돈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선거 제도를 이제 물론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선거 공연제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긴 하고 15% 득표를 하면 어쨌든 전액을 돌려받는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번 아니면 15%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은 15% 못 받으면 자기의 이렇게 비용을 다 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어쨌든 뭐 기초의원 선거 치른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 2천만 원, 아주 작게 잡아도 2천만 원. 왜냐면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작게 잡아도 2천만 원 정도 들고 국회의원은 아주 작게 잡아도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정도 비용을 치러도 자기 인생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5천만 원을 내고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 경험으로 나의 경험치 누적 뭐 이 정도 생각할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사실 5천만 원이면 막 전세금 올라가는 것도 볼 때 진짜 이건 그렇지 않아요. 서민들 입장에서 내 2년 뒤에 전세금 얼마나 뛸지 모르니까 킵해놔야 되는 돈인데 이걸 그냥 툭 털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진짜 평범한 서민들한테는 정치는 문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대주고도록 돼 있거나 아니면 사실 뭐냐면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약간 정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고, 뭐 또 한국의 정치 자금법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거는 당선되고 나면 돈을 막 후원회를 만들어서 모을 수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당선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 혜택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선을 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당선이 안 되면 그냥 다 집안 망하고 뭐 이런 관계 틀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되게 기득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치 제도인 거고, 이게 사실은 뭐 어쨌든 박정희 정부 어쨌든 이게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 혹은 뭐 이승만 해방 전후에 만들어진 그 방식 그대로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냥 직선제로 하냐 간선제로 했냐 이거 말고는 거의 큰 변화 없이 쭉 유지가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도 되게 그렇게 기득권은 철저하게 보호하지만 이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별로 보호 안 하는 시대로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득권한테는 별로 크게 의식되지 않는 이제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뭐 첫 번째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게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기후변화 하다가 이제 요즘 이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요즘은 이제 영국에서는 멸종저항, 이제 이건 뭐 위기 아닌 멸종이냐 아니냐의 상황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등장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9월 21일 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 파업에 돌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참 진짜 말도 안 먹혀요. 기후 파업이라서 사람들이, 야, 이게 파업도 싫은데 기후 파업은 뭐야?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만큼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온 거죠. 저희 신자유주의 세미나 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어쨌든 기후변환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IPCC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합의를 했단 말이죠. 지구 현재 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 어쨌든 2050년까지 1.5도씨로 막을 거냐, 2도씨로 막을 거냐가 향후 100년간에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사실 그걸 하려면 2050년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020년부터 2030년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 요 10년간 인류가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1.5도로 그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막을 건지, 아니면 2도로 막을 건지. 사실 지금 추세로는 보통 2도 넘을 거라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뭐 진짜 막 3도까지 올라갈 거냐. 그건 사실은 뭐 모르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합의한 거는 이대로 가면 분명히 넘는다. 인 거고,
그래서 요즘 보면 막 이렇게 위기감을 자극하려고 막, 있잖아요. 기후 막 이렇게 이런 시계도 나오고 했는데 이미 이제 그 뭐냐면 상황이 이미 안정권을 넘어선 거죠. 되게 안정권을 넘어서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기후, 조천호 선생님 같은 이제 대기과학자 분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미 다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사회적인 대안이 없지도 않은데, 이미 사회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기술적인 장치도 있고,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태양열과 풍력이 되게 불안정한 발전원이기도 하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 에너지를 이렇게 축전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처럼 대규모 산업화를 생각하는 곳들은 한꺼번에 대규모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제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계속 발전소를 짓는 방식인 거죠.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LNG 발전소 짓고, 핵발전소 또 짓고, 또 한국의 모든 정부에, 이렇게 보면 모든 정부들은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는 아시겠지만 인구는 줄어들게 너무 명확한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에서 수요 예측이 떨어지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수요는 증가해요. 교통량도 증가하고, 다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써야 되니까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딱 한국에서는 그냥 너무 명백하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는. 인구가 감소될 거니까 그럼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더 짓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더 짓는 거는, 이거는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2부의 첫 번째가 어쨌든 탈토건 했는데요. 어쨌든 올해 추경 합치면 어쨌든 정부 예산이 480조 정도 되는데, 한 해에 480조를 쓴단 말이죠. 그 돈은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 복지 예산으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은 상당 액수는 이제 건설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국토교통부도 건설이고 사실은 각 부처마다 다 건설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센터를 지어도 이것도 어찌 보면 건설을 해야 되는 거고. 환경도 어쨌든 간에 뭐를 이렇게 보존하려면 그것도 뭔가 짓는 거 예산과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산들 중에 상당 액수는 토건 쪽에 쓰고, 한국은 토건에서도 많이 쓰는 거는 아시겠지만 도로 건설 예산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도로만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교통이죠. 국토교통부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국토교통부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제주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보면 제주도청 앞에는 제주 천막촌이 있단 말이에요. 제2공항 반대하는. 제주 제2공항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제주도 관광객이 2천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아까 말한 모든 정부 예측은 수요를 높이자면 제주 제2공항은 4,500만 관광객을 예상하고 제주 인구가 65만이거든요. 67만이에요 지금. 67만 인구에 4,500만 명이 관광객을 받겠다. 근데 지금 제주가 지금 생태적인 환경 수용력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수 처리도 안 되고 쓰레기 처리도 안 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쓰레기 지금 매립항장도 다 찼어요. 새로 이제 시설 만들고 있는데 이걸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2배 정도 또 관광객을 늘려잡기 위해서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국토부에 이건 계획이 다 확정돼 있어요. 제주도 제2공항 짓고 지금 흑산도 공항 만들고 울릉도 공항 만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국토교통부가 2040년까지 신항만 계획을 또 발표해서 제주도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신항만이라고 해서 그 탑동에 항구를 다시 4조 몇천억을 들여서 이제 탑동에다 신항만을 세워서 뭐 할까요? 크루즈 여객선을 받겠다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만들 때 근데 민군 복합항이라고 해서 크루즈 받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명분으로 지었거든요. 이거 꼭 군사 항구만 아니다. 이거 크루즈도 정박하고 이래가지고 제주도 경기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지었는데 크루즈가 안 들어왔어요. 크루즈가 안 들어왔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들어왔나? 근데 지금 신항만을 만들어서 거기 크루즈 여객선을 받고, 사실은 이게 보면 그 공항도 그렇고
신앙만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그런 게 큰 게 만들어지면 뭐가 들어가 면세점이 들어가거든요. 제주 JDC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 약간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해 수익이 순수익이 5천억 정도 나요. 면세점만 운영하는 거. 그걸 벌어서 딴 데 다 까먹고 땅 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큰 이해관계, 그러니까 꼭 건설만이 아니라 운영에서도 되게 큰 이해관계가 있고, 또 어쨌든 뭐 이게 또 건설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제2공항 만들어지면 이게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공항법에 따르면 공항 주변 3km 내는 사람이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철새가 새들이 끼기 때문에 농작물도 못하고 쫙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에어시티를 만들어줘요. 일종의 이제 배후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뛰겠죠. 네. 땅값이 뛰니까 또 누가 되게 좋냐? 지주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제주도 땅의 상당수는 제주도 사람들이 게 아니라 육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항 짓는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 딱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냐면 건설사도 있고요.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그 보통은 민자가 들어가면 이제 또 뭐 제2공항은 이제 국비로 다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본 한 1조 4천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건설사들이 그 자금을 한국은 다 안 되거든요. 보통 모든 건설 사업에 건설사들은 한 10% 정도 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조 사업을 할 때 건설사는 1,000억 정도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파이낸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병헌 나오는 그 강동원 나오고 하는 그 사기꾼 하는 영화 보시면 한국은 항상 보면 투자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정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이게 노다지다. 투자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얻는. 근데 실제로 왜냐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 건설사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아드는 이제 일종의 자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지주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거기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막 끼어 있는. 그러니까 한 사업이 있으면 뜯어먹을 게 엄청 많으니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사업이 줄어들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미 만들어진 공항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한국은 잘 관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새로 짓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15개 공항이 있고요. 14개가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데요. 아마 인천국제공항은 따로 관리공사가 있을 거 커서. 14개는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김포공항이랑 제주공항에는 이제 흑자공항에서 나는 수익으로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적자를 메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공항공사는 적자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공항공사의 상당수 수입은 항공 운행과 관련 우리 보통 공항 이용료 이 수입이 아니라 그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거기 새 사는 가게 있잖아요. 임대료 엄청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항이 이동인구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면 또 공항공사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세 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임대 수입이 거의 한 50~60%가 임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입 걷고 나머지 약간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가 워낙 잘 되니까 약간 밑장 빼기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이 계속 만들어지기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계속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이 생기는 거. 그리고 한국은 되게 묘한 게 공항이 잘 안 되게 폐쇄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뚫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청주공항도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저가 이 항공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노선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령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지금 KTX 노선을 바꿨어요. 원래 노선을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지금 무안공항을 지나가도록. 그래서 꺾는데 비용이 1조 넘게 들어간다고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데는 적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동남권 신공항역이 또 나오고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 사업 규모가 작지 않은 거죠.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 이거 하나 잡으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통 사업을 하냐면 가령 뭐 현대나 이런 큰 건설사들이 잡으면 자기들이 공사하지 않거든요. 밑에 있는 뭐 도급 주고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 하층 이렇게 한국은 세 단계 내려가면 결국 누가 하냐면 지역에 있는 건설사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조그만 건설사들도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면 자기들 뭔가 이제 받는 게 있고 또 공항 만들어진 거기에 기반돼 있으면 도로도 있고 아까 말씀 에어시티 만들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걸 망하면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비우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일부러 망하게 기획하기도 해요. 아, 이거 유튜브라서 좀 애매하게 어쨌든 제가 아니요 편집 안 해요. 아니 뭐 이거 사실이고 뭐 이거 공공연한 의심이라서 실제로 산단 만들 때 그렇게 망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따지면 어쨌든 산업단지라고 하는 걸 만들면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예전에 어떻게 산업단지 예전에 보면 지방마다 다 산업단지 만들어주죠. 농공단지 만들어주는 명분이 뭐냐면 이제 수도권 있는 업체들이 옮겨와서 여기에서 직접 기업 활동을 하면 여기서 또 법인세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돈도 들어온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산단을 만들어 기업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가족 단위로 다 이주할 수 있게끔 이게 그냥 예전에는 기업 업체만 들어올 것만 챙겨줬다면 요즘은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주거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같이 만들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 만드는데 뭐냐면 이제 되게 싼 가격으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건설을 하게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산단이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 이걸 이제 민간 분양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진 혜택을 받고 부지 혜택도 받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가로 넘기면 다시 이게 돈도 되고 또 들어온 이 기업들도 그런 거죠. 이게 어쨌든 들어왔다가 이게 우리 공장 도산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죠. 우리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여기서 기업을 못할까 도산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어쨌든 판 거잖아요. 부지나 이런 게 대지를 판 거니까 이제 이거 도산하는 경우에는 다시 여기 되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싸게 사고 들어와서 시세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진짜 기획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방법처럼 쓰는데 문제는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기획 부동산이 한국에 아직도 여전히 많고요. 이거를 뭐 요즘은 뭐 예쁘게 다른 말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처럼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 그런 누군가가 먼저 정보를 알고 먼저 기획해버리면 실제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게 어쨌든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되게 부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도 계속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되게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정치가 안 좋아지냐면 그런 게 계속 꼬이는 거죠. 꼬여가지고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재선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번에 큰 거 하나 사업을 따오셔야지. 지역 주민들 좋아하고 지주들도 좋아하고 또 보통 지주들이 토오거든요. 지역에서 좀 이렇게 각종 위원회 자리 꿰차고 있는. 그럼 어쨌든 이제 개발 사업 하나 큰 거 하면 이제 재선할 수 있는 기반이 딱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정치인은 이제 세밀하게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이 사람들의 진짜 구체적인 욕구에 맞는 사업들을 기획하는 사람이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정치인을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좋은 정치인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왜냐면 이것보다는 이걸 하면 훨씬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뭐 적절하게 줄 잘 서가지고 연말에 쪽지 잘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지역 사업 따오고 아마 지금 올해 연말 예산 편성하면 박 튀길 겁니다. 아마 내년에 선거 때문에 자기 지역구에 더 뭐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특별하게 뭐 내가 시민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뭐 이런 거 티 안 나는 일들이고 큰 거 하나 따오면은 티 확 나고 뭐 그렇지 않아요. 플래카드 막 국회의원 당선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지금이죠. 명절 때 귀성할 때 보라고 이렇게 플래카드 다 따라놨죠. 제가 뭐 학교 무슨 뭐에 몇십억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 센터 만드는데 100억 위치했으면 이거 딱 싹 도배되거든요. 정말 딱 지금 시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이 누구냐 물으면 저 사람 유능하잖아. 왜요? 이러면 지난번에 저기 뭐 센터 만드는데도 돈 따왔고 뭐 학교 만드는데도 돈 따왔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정치인들도 계속 그렇게 자꾸 변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는 재선하지 않을 거야. 난 초선 때 모든 걸 불태우겠어. 뭐 이런 사람이면 할 수 있겠죠.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에서 실권을 못 얻겠죠. 왜냐면 뭐 재선할 의지도 없고, 뭐 이 사람하고 친해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위에 있는 이 정치적인 공천권 주는 사람, 쟤는 어차피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쟤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러면 이제 다음은 누구 주지? 약간 이런 생각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정치가 계속 질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저는 서울시도 되게 위험한 선택지를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도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딱 나는 3선 서울시장으로 내 인생에 큰 액을 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나는 그 다음에 정치 행보를 걷겠어 생각하면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행보를 거릴 생각을 하니까 이제 큰 사업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동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거는 책에도 잠깐 썼지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이미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작업 들어갔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구로 이쪽에 지금 땅 밑으로 발파 작업하고 있는. 근데 지금 동부는 의정부랑 강남 연결한다고 지금 또 이제 땅 밑으로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도 좋은 선택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건설이 많이 되면 될수록 서울시가 얘기하는 원전 일기 줄이기, 에너지 사용량으로 줄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건설을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똔똔대 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어쨌든 미세먼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공사장 비싼 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건설 기계가 가보시면 건설 기계가 엄청나게 매연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보통 나오는 경유 자동차는 잽도 안 될 정도로 미세먼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마이스 산업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지금 GTX가 지금 또 다 들어오잖아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들어오면 제가 볼 때 경기도 권역이 지금 이제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결국 기후 위기에도 좋지 않은 거고, 미세먼지에도 좋지 않은 거고, 부패를 막는 데에도 좋지 않은 거고. 그럼 이거를 그럼에도 왜 할까 생각하면 결국 제가 볼 때 이거는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이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뭉쳐져 있는 사회라서, 어쨌든 이거를 깨지 않으면 되게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SOC 예산, 이제 사회기반 시설이죠. 그런 예산 줄인다고 선포를 했고, 실제 줄였어요, 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예탄 면제 사업 24조를 이미 했고, 아마 내년 총선 때문에 이제 연말에 또 더 아마 갈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정부를 재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또 더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치적인 아니 좀 위험한 발언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예상으로 가서 진짜 만약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약간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이렇게 대기되고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대선 주자가 되면 제가 볼 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국은 이제 기후위기고 뭐고 다 떠나서 되게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남지 사태 했던 일이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주 해저 터널 이런 게 원래 접혀 있던 계획인데 다시 꺼내신 분이 이낙연 총리고, 어쨌든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전국 각지에 이 난개발 상황이 진행되는 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 이런 거는 좀 위험하고, 사실은 뭐 이게 대통령 한 명이 제가 볼 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한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관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중앙행정부처와 정치적인 성향과 이런 게 맞아 떨어지고, 어쨌든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쨌든 욕심과 이렇게 합쳐지면, 제가 볼 때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되게 크고, 문제는 그렇게 가속화시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학자들이 보는 시기는 2020년부터 2030년인데, 한국은 그 시기에 되게 심하게 여전히 성장주도형 개발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근데 그럼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면 계속 승승장구할 거냐? 이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승승장구하기 되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뭐 지금 정부가 생각한 대로 수소차, 진짜 수소 경제를 해서 한국이 정말 전 세계 유례 없는 뭐 수소화된 나라를 만들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동네들에서 갑자기 농촌에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동네가 다 난리가 난데 지금 저희 동네가 어쨌든 수소라고 하는 게 현재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안 됐는데 한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달려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돼도 제가 볼 때 어쨌든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존의 산업 제조 방식으로 굴러갈 거라서 가령 뭐 자동차도 여전히 한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2030년 되면 이제 내연 자동차를 다 막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다 정부가 거의 다 합의가 끝났다면 EU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유럽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안 굴린다라는 근데 한국은 계속 열심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문제 그거 어디다 수출할 거냐.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신대요. 그래서 전기차는 어쨌든 한국은 아직 뽑아주자고 우리는 내연 자동차와 수소차 이렇게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의제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거죠. 지금의 노후한 기득권 정치로는 뭐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기들한테 익숙한 개발 방식의 정치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농촌에 살지만 농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열심히 농업에 하는 건 스마트팜이거든요. 제조업으로는 스마트 공장, 농업으로는 스마트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팜이 말 그대로 이것도 만약 에너지를 써서 농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적합한 거냐. 사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생산한 거를 소비하고, 지금도 뭐 한국은 막, 저희 동네도 보면 막 농촌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게 너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먹거리는 이제 기후위기가 오면 가장 심각해지는 게 먹을거리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먹거리는 좀 기간산업화 그러니까 뭐 농업을 산업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어쨌든 좀 산업화 시켜서 이걸 계획경제에서 좀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국 생산과 유통과 소비까지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그래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맨 처음에 집권하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있었어요. 푸드플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푸드플랜과 뭐 지자체 차원의 푸드플랜, 이제는, 뭐 이게 꼭 친환경 농산물 이게 아니라 진짜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를 연결시키는 계획을 짜지 않으면 어쨌든 이게 뭐 수입 농산물도 있고 이게 망한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의 식량 자본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위기 상황에 적응을 못 한다. 이런 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푸드 플랜의 명목인 거고 여전히 가격은 시장에 맡기겠다. 뭐 농업에 들어간 예산은 뭐 직불금 보조해 주는가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요즘 그나마 이제 뭐 기본수당 얘기, 농민 기본수당 얘기 나오고 농민 기본소득 얘기 나와서 조금은 이제 뭐 수당처럼 얘기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농촌을 살리려면 제가 볼 때는 농업을 살리려면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려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못 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건물에다가 투자해서 그러니까 시설에 투자하는 데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갈 거냐 오히려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뭐 기본소득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이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가 잡혀 있는 이상하게 본인들끼리 되게 신뢰한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절대로 사람이 돈을 주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무조건 시설을 지어야지만 돈을 투입하려고 하고 인건비는 무조건 축소하려고 하고 사업비만 키우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게 바뀔 거다. 그리고 재정 투자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효과를 거두지 안 그러면 정말 이제 한국 사회는 좀 위험한 상태까지도 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농촌이 망하면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서 위험한 얘기인데 농촌이 망하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망하면 결과적으로 도시도 망할 건데, 그럼 그 시기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농산물도 지금은 다 유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시설에서 대형화 시켜서 만들어서 대형으로 수거해서 이걸 다시
집화해서 소분해서 이렇게 다시 도매로 가고 소매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장인데 농촌이 만약에 더 이상 생산지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최근에 뭐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게 토지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한국은 자꾸 농촌이 안 되니까 거기다 시설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농촌이 힘드니까 테마파크를 만들어줄게. 뭐 숙박형 체험마을을 만들어줄게. 뭐 이런 데 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농지도 줄어들고 있는. 왜냐면 요즘은 또 뭐 농사 안 지면 돈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보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 나중에 이걸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인력으로? 전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 약간 이게 그 골든타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누군가에 비해서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 한국은. 농업은 사실 이제 이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하고, 누군가는 조금 몇 년밖에 안 남았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고령화 수준을 봐도 제가 볼 때는 더 넘어서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되게 이런 위기들을 하는데, 이런 위기들에 대한 실감을 정치인들이 전혀 못하고 있고, 뭔가 이 이후에 대한 뭔가 약속을 못 만들고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큽니다. 그리고 뭐 그럼 도시에 살면 괜찮은가 했을 때, 도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노동 문제는 여전히 뭐 비정규직화되고 하층의 지하층 고용 문제가 되고, 사실 저는 요즘 신문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한국 사회는 내가 오늘 일하러 갔다가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잘 모르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임금 수준과 격차도 문제지만 사실은 노동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담보가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따져보면 결국 이건 기득권층의,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회 지금 그런 거죠. 예전에 보면 막 너무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가타카 이런 영화 보면은 이제 너무 옛날이죠. 근데 사실 왜냐면 뭐 헉슬리가 멋진 희생 이런 거잖아요. 결국 다 그냥 계층화된 사회에 태어났고, 결국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밑에는 열심히 이제 살다가 자기 에너지 빨리고 이제 죽는 게 자기 인생의 소명인 것처럼 그냥 가는 건데, 진짜 그런 사회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회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부제를 세상에 나아질 수 없다고 믿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안 나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한국 사회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근데 뭐 그쵸, 이렇게 부제를 달아주셔가지고 어쨌든 고민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결국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막 보험 들고 막 이게 결국 이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렵죠.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들고 뭐 이런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 거기다 또 사보험 들어야 되고 연금 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문제인 거죠. 그럼 결국은 공동체적인 합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만들려면 결국은 정치 역할밖에 없다. 근데 지금 정치는 어쨌든 제도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리들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의제나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냐면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인식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데, 한국은 또 그게 약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저한테 익숙한 예를 든다면 가령 이제 그런 거죠. 기후위기를 되게 인식하고 있고, 뭔가 이런 식의 토건 정책으로 돼서는 세상이 망할 것 같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녹색당이 강력한 지지자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녹색당 지지 안 해. 왜냐하면 아니 뭐 녹색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막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뭔가 이게 의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힘은 계속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거를
어차피 여기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차라리 실현 가능성 있는 세력한테 내가 힘을 몰아주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령 이 양대화된 기득권세의 정당 중에서 내가 좀 더 지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나마 그 중에 제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정치는 제일 괜찮은 사람은 작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이해관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이 괜찮은 사람도 들어가면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이 의제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의제는 관철이 안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또 한 지지는 이쪽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쨌든 간에 더 강해져.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올인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리멸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안 좋아지고, 물론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선거제도가 바뀌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안이 정치 관련된 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가령 지금 정의당이 있지만 정의당이 국회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결국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20석 이상이 돼야지 뭔가 국회 내에서도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의안을 잡거나 의사일정 조정할 때도 이게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한단 말이지. 교섭단체 아니고 그냥 넌 빠져 왕따야. 약간 이렇게, 소수정당 힘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깨준단 말이죠. 결국은 20석 이상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 20석 이상 되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20석 이상 되려면, 어쨌든 그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5% 뭐 이렇게 가야 되는, 5% 6% 정도 가야 되는, 10%까지 가야 되거든요. 어디 그 정도 가야지만 되는 건데, 근데 그 정도가 신생 정당이 갑자기 확 이렇게 해서 그 정도 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뭐 제가 스페인도 2016년에 갔다 왔는데, 거기 포데모스가 2016년에 27% 정도 얻어가지고 원내 3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포데모스 때문에 스페인 정치가 기득권이 다 깨졌어요, 막 이렇게. 거기는 그 과반을 못 얻으면 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정당 두 개가 포데모스가 3당이 되니까 과반을 못 얻으니까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한당 같은 애들은 포데모스가 손을 잡기가 불가능하고, 왜냐면 포데모스가 선거 때 우리는 쟤들을 해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해체시키겠다는 세력과 손을 못 잡고, 우리나라의 민주당 같은 애들은 거기 되게 싫어하겠다. 거기에 사회민주당, 거기 노동당격이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포데모스가 사실 자기들의 상당수의 지지 세력을 가져갔단 말이죠. 여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얘들이랑 연정하면, 얘들이 잘하면 자기들은 깎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문제가 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포데모스랑 다 연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무산됐는데, 또 스페인의 되게 특이한 법률은 6개월 내에 연정에 합의를 못하면 또 선거해야 돼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막, 야, 선거 비용이 얼만데, 뭐, 정치가 공전에,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시민들의 발을 먹고 이런 얘기가 된 스페인은 진짜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또 선거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경제가 망한데 이런 얘기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는데 경제가 더 좋아졌어요. 오히려 이제 부패가 줄어들면서, 어쨌든, 꼭 부패가 줄어들어서만 아니겠지. 어쨌든, 스페인 경제가 이제 어쨌든 공제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스페인은 몇 번의 재선거를 치러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스페인은 막 왕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왕이 뭐라 했었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꾸렸는데, 또 뭐 부패 나서 또 이렇게 왕창 무너지고, 뭐 다시 그래서 사회당이 집권했는데, 또 포데모스 깔라다가 다시 또 지금 막 선거하냐,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혹시 되게 역동적이죠. 근데 한국은 그런 역동성이 전혀 없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선거 또 해야 된다면 되게 막 사람들이 짜증내고 피로하고 막,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 방의 선거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되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 한 방의 선거는 어쨌든 힘이 있는 쪽이 유리한 형태로 가는 건데, 어쨌든 저는 조금씩 균열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열은 벌어지고, 뭐 제도도 어쨌든 조금씩 변화되는 거 있고, 어쨌든 제도가 안 따라가더라도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 바뀔 수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뭐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있는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나아진다, 이건 뭐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망하는 속도는 늦출 수 있는 것 같고요. 망하는 속도는 확실하게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상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지금 너무 오래 천막을 치고 계시기도 한데, 지금 제주도청 앞에 지금 280일이 넘었거든요. 천막촌 친. 그분들은 정말 자기 인생의 동지, 삶의 동반자를 만나셨어요. 그 천막을 치고 나서, 그러니까 어쩌면 다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운동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사람들 안 만났으면 내가 뭔가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주변에 알 수 있었을까? 뭐, 어쨌든 원희룡 같이 욕할 수 있는 사람들 맘 놓게 욕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게 다 사람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뭐, 저는 괜찮아요. 저 일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욕할 때도 주변을 둘러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관계가 다 엮여 있는, 그렇잖아요. 섬에 27만이 돼. 뭐, 사실 서울에 한 구 정도잖아요. 두 구 정도잖아요. 결국 그게 이 섬에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 학연, 지연, 혈연을 묶여 생각하면, 누구 욕하다 보면, 누구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냥, 자기 삼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변에 둘러봐야 되는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누구 욕하고, 막, 원희룡 까고, 막 이러면 막, 심지어 같이 격려도 해주고, 뭐, 피켓팅 하러 간다 이러면, 우리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자기 인생에 만나기 쉬울까 따져보면,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만난 거죠. 뭐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래 있다 보면 뭐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챙겨주기도 하고 뭐 농사 지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사실은 딴 데서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게 어찌든 보니까 어쨌든 세상을 한 번에 못 바꾸더라도 내 삶을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내 삶의 경계가 약간 넓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약간 가능성이 생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계속 혼자서 계속 이 세상에서 이제 각계 전투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뒷세대도 더 빡세게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또 그런 게 저는 이제, 달라질 거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제도 정치 역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정치고 뭐 또 그 속에서 뭔가 또 새로운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힘이 좀 더 강해지면 저는 정치, 제도 정치에도 영향이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막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다시 예전보다 의석이 축소되긴 했지만 뭐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얘기하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약간 밑에.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뭐 사실 뭐 통진당 해산이 그렇게 안 됐다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르게 뭔가 정치적인 포지션이 생겼을 텐데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니까 저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뭔가의 정치의 몫을 늘리면 저는 뭐 가능할 거고 그게 그냥 저는 구호로는 되게 힘들고 뭔가 좀 삶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결의를 하면 좋겠고 뭐 사실은 이게 찾아보면 되게 전국에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전국에서 예산감시하는 되게 외로운 분들 예산감시하는 외로운 분들을 정말 웹자보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공지만 한번 페이스북에 띡 하고 공지만 내가지고 전국에서 예산감시하는 분들 모이자고 했더니 어쨌든 40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다 단체 베이스가 아니신 분들 많거든요. 그냥 진짜 외로우신 분들. 지역에서 예산감시하면 되게 관계도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에서는 예산감시하면 진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데 예전에 제가 경북의 특정 도시를 갔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각장 반대 집회를 하는데 그 시장이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야 니들이 아는 친척들 다 전화해. 그래서 소각장 반대 집회가 성사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공무원들이 진짜 사도원의 8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반대 집회 나가면 내 잘린다. 이래가지고 진짜 집회가 거의 무산됐어요. 지방은 아직도 그런 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상도 없이 진짜 지방에서는 진짜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우신 분들이 진짜 전국에서 모이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게 뭐 진짜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혼자서 정치하는, 근데 저는 어쨌든 혼자는 정치를 못한다고 보거든요. 정치를 어쨌든 2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말도 좀 하고,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서울은 약간 걱정되는 건 너무 이게 제도화돼서, 마을 공동체든 뭐든 이렇게 많이 제도화돼서 약간 이게 또 약간 행정의 하위 기관처럼 돼버려서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주변을 잘 눌러보면 있다. 근데 그분들이 자꾸 혼자 있으니까 좀 문제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는 뭉치고, 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섞이고, 뭐, 독서회도 많이 하고, 책도 같이 많이 읽고,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읽고, 같이 있다가 불만 있으면 좀 같이 민원도 넣고, 같이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세상이 바로 나아지진 않겠지만, 저는 어쨌든 최소한 그 바운더리의 경계는 많이 바뀔 거다. 그게 저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약속인 거고, 거대하게 뭐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 뭐 필요한데,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럴 만한 힘이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됐다. 우리도 진짜 그럴 역량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실제로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이게 추상적이라서 좀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 제가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자료는 되게 충실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점까지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찾아서 썼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분노한 건 그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마지막 이것만 딱 드리면 한국에 얼마나 이 제도가 불안정한지를 제가 이제 좀 이게 이제 화학사고 대비한 지역 책에 만드는 되게 또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불산 이런 거 있고 막 화학기후를 갑자기 막 보고 있는데요. 제가 불산 사고 났었잖아요. 구미에. 사고 났을 때, 사고 당시에 노동자들 돌아가시고 했는데, 대처 되게 늦었어요. 아시겠지만, 사고 나고 난 뒤에 주민대피령은 한참 뒤에 났고, 주민대피령도 시간 내린 게 아니라 이장님이 뭔가 이상하다 느껴가지고 이제 빨리 대피하시라고 이렇게. 4시간 만에. 근데 그나마 주민들 대표해도 공장 노동자들한테는 더 늦게 갔어요. 근데 불산이 이게 되게 위험한,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놀란 건 뭐였냐면, 되게 위험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책을 내신 출판사 대표님. 불산이 어떤 물질이죠? 심지어 그 화학물질 책도 만드셨잖아요. 마시면 안 돼요. 예. 마시면 안 되겠죠. 그쵸. 되게 위험한 액체인데, 근데 되게 문제는 이게 관리 기준인데요. 미국은 불산을 관리하는 기준이, 사용량 관리 기준이 45k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로도 있고, 불산이 기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45kg이 되면 이제, 이거는 업체가 이 정도 용량을 쓰려면 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주민들한테 대피를 할 건지 이 관리 계획을 세우고 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45kg 이상의 불산을 쓰려면 미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게 1톤이에요. 1톤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우리가 보면 미국보다 엄청나게 공장의 안전관리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텐데 심지어 불산 다루는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도 그 공장에서 불산 다시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한일 갈등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계속 나온 얘기가 그 사실 구미 사고 나고 난 뒤에 화학물질 관리법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제정돼가지고 개정돼서 이제 강화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일 경제가 또 생기니까 이제 국산화 해야 된다고 지금 정치권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화관법 다시 완화시켜야 된다고. 뭐 시험용으로 쓰는 물질을 가져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허가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가습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습기 사고 났을 때 막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건 사실 다루기 위해서 뭐 화학제품 안전법 이런 게 나왔는데 계속 이 기준을 지금 계속 기업들을 열심히 로비해가지고 지금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일 갈등이 기업들한테 호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산업안전법도 그렇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어쨌든 큰 사고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생활안전 중심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한일 갈등이 생기니까 또 바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로비해가지고 이거 다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틈만 보고 있으면. 그런데 사실은 반에서 시민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긴장을 좀 놓은 면이 있죠. 문재인 정부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잘하겠지. 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 그냥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사실 저쪽은 되게 열심히 로비하는 기업들한테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직원도 막 정경련이나 이렇게 계속 성명서 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내년 총선인데 이렇게 갈 거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경제 망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를 약간 놓고 있을 때 누군가 또 되게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는. 뭐 지역에 있는 토도도 마찬가지고 내년 선거인데 빨리 우리 지역에 뭐 하나 좋은 계획 하나 안 들고 올 거냐. 내년 선거인데 도로 하나 뚫어야지. 도로 안 뚫을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내년 예산 하나 확정할 때 도로 어떻게 할 거냐. 줄지어 대기하고 있거든요. 도로 만들 사업들은 이미 다 세팅돼 있어요. 근데 다 이제 예산 타당성 없다고 잘린 건데 지금 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정치인이 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이제 정치를 해야지만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예. 또 역시나 갑자기 또 마무리를 좋지 않게 끝냈습니다.